AI 시대를 맞아서 우리가 제도적으로 또 산업적으로 어떤 것들을 준비해가면 좋을지 가장 국내 최고의 전문가라고 하실 수 있는 이분을 모셨습니다. 자, 국회에서 활동하시는 분이죠. 이혜민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뭐 지방선거 이후에 정치적으로 좀 혼란하긴 하지만 오늘은 정치적인 이슈는 다 빼고 AI 산업에 집중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바쁩니다. 한국이 바빠요. 왜 바쁘냐면 지난주에 젠슨 왕이 왔다가 갔고 그렇죠. 또 샘 알트만이 곧 온다고 네, 하고 곧 온다고 주말에 하고 오죠. 지금 국내 기업에 대한 러브콜이 굉장히 많은데 맞습니다. 우리 이혜민 의원께서는 지금 이런 상황을 어떻게 보시는지 좀 먼저 평가를 한번 해주시죠. 참고로 아마 다음 주 정도에 엔트로픽도 좀 이렇게 좀 비중 있는 분이 오실 것 같아요. 이 과정을 어떻게 저는 생각을 하냐면은 전 세계의 AI 트렌드가 한국에서 다 벌어지고 있다. 그렇게 평가를 하는데요. 젠슨 황의 한국 방문을 뭔가 이렇게 굉장히 연예인이 온 것처럼 우리 모두 다 이제 환호성을 질렀잖아요. 근데 저는 그 이면을 봐야 된다는 입장이에요. 글로벌 기업이 그렇게 어떤 한 나라를 방문할 때 그 목적이 굉장히 분명하거든요. 그냥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냉정하게 평가를 해야 된다. 어떤 거냐면 두 가지 목적으로 저는 이해를 하는데 첫 번째 그분은 이제 칩을 팔아서 파는 회사의 사장님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번에 또 많이 팔고 갔죠. 칩을 팔아야 되는 거예요. 칩을 그래서 만들 때 필요한 재료인 메모리 반도체 공급망 관리가 첫 번째 목표고요. 두 번째 목표는 지금 현재 엔비디아 입장으로 봤을 때 수요를 계속해서 창출을 해내야지 그 회사의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수요 창출이 어디에서 벌어지냐. 지금 하고 있는 뭐 LLM이랄지 여기에서 끝나면 안 되는 것이고 수요는 결국에 뭐 피지컬 AI랄지 아니면 클라우드 이런 쪽을 계속해서 발전을 시켜야 수요가 또 만들어지니까 두 가지 공급망 관리 그다음에 수요를 창출하기 위한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왔다. 이렇게 저는 평가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치킨 먹고 할 때도 만나는 그 기업체의 면면을 봤을 때 정확하게 이 두 가지에 맞습니다. 모빌리티 쪽이랄지 로보틱스, 그다음에 클라우드 이렇게 보고 곧 오는 샘 알트만이나 아니면 엔트로픽 같은 경우는 칩을 파는 회사는 아니에요. 아니지만 그래서 이들이 관심 있는 메모리 반도체도 있지만 저는 이쪽은 조금 성격이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최근에 오픈 AI도 그렇고 뭐 엔트로픽도 그렇고 구글도 그렇고 다 어떻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냐면은 이젠 세일즈다. 이제부터는 수익을 창출을 해야 된다. 그래서 세일즈 오퍼레이션 쪽을 굉장히 넓혀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한국에도 그들의 생태계로 들어올 세일즈를 우선으로 하는 그런 목적으로 들어오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세일즈의 목적도 우리가 이제 눈여겨서 봐야 된다 이제 말씀을 해주신 거고요. 자, 어찌됐건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빼놓을 수 없는 AI 글로벌 생태계에서 한국은 빼놓을 수 없는 존재다.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또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지난주 앞으로 다음 주까지 다 확인할 수 있는 거로 볼 수 있는데 문제라고 볼 수도 있고 좀 걱정일 수도 있고요. AI 3대 강국을 지금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중국과 미국이 상당히 앞서가 있다고 냉정하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데 실제 한국이 세 번째 포지션을 가질 수가 있는지 현실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현실적으로 지금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다라고 생각을 갈림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두 가지 부분을 먼저 짚어야 되는데 하나는 그 3등이 1, 2등 뚝 떨어진 3등이냐 아니면 탑 3냐. 거의 1, 2등을 넘보는 3등이냐. 그렇죠. 그래서 탑 3를 의미를 하느냐 아니면은 뚝 떨어진 3등이냐. 이거는 차이가 크고요. 그 차이를 어떻게 극복할 그 말소를 쌓아가느냐가 아마 그 방금 말씀하신 할 거냐 말 거냐를 이제는 좌지우지하게 될 텐데요. 그 부분은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우리나라에서 정말로 강한 강점을 이미 가지고 있는 그라운드에 베팅을 많이 해야 된다는 입장이에요. 피지컬 AI 제조 강국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과거에 이미 세 가지 분야에서는 글로벌 탑 퍼스트를 찍은 적이 있어요. 뭐냐면은 반도체, 가전, 조선. 그래서 이쪽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그 모멘텀을 끌고 가야 되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생태계를 확충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쪽으로 굉장히 많이 또 투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잘하던 분야들을 더 발전시켜가지고 한번 1등을 먹었던 기억이 있는 거를 그 모멘텀 끌고 가야 되죠. 끌고 가야 된다.
우리가 잘 못하는 걸 괜히 하다가는 또 뒤처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산업적으로 방향성은 이래 이 의원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나라 차원에서 또 뭐 제도적일 수도 있고 사회적 문화적인 차원일 수도 있고요. AI 강국 최소한 3대 강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준비해 가면 좋을지 그런 것도 좀 말씀해 주시죠. 언제나 이렇게 큰 담론을 얘기할 때는 키워드가 명확한 키워드가 있어야 되거든요. 네. 저는 최근에 여러 상황, 국내 이슈, 그다음에 글로벌 트렌드를 보면서 네. 지속 가능성에 방점을 찍어야 된다라는 네. 입장이에요. 네. 지속 가능성이라 함은 산업체의 기업의 지속 네. 가능성과 사회의 지속 가능성 두 가지가 동시에 벌어져야 네. 됩니다. 산업체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는 네. 이번에 한번 베팅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네. 계속해서 다시 재투자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네. 것이 중요하고 사회적으로는 요 AI로 인한 여러 가지 과실이 네. 한쪽 몇몇 기업에만 집중이 되게 되면은 결국엔 네. 사회의 지속 가능성이 사라지게 되거든요. 네. 바잉 파워가 떨어져 버린 사회는 결국엔 기업에도 좋지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뭐 정치인이지만 정치를 하면서 제일 이루고 싶은 어떤 가치, 그래서 과학기술 AI의 발전의 결과물을 온 국민이 향유할 수 있도록 만들자. 이거는 사회적인 지속 가능성에 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도 네. 그런 쪽을 서포트할 수 있는 것이 두 가지가 다 벌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AI 시대에 좀 양극화되지 않고 어떤 특정 기업에만 혜택이 가거나 이익을 보는 그런 거 말고 전 국민이 향유할 수 있는 네. 그런 시대를 열어가면 AI 3대 강국으로 갈 수가 있다. 네, 그래서 여기서 키워드는 지속 가능성. 지속 가능성. 네. 전 국민의 AI. 네. 자, 그거 관련해서 지금 그래서 여쭤보려고 지금 하는 게 네, 네. 전 국민의 AI가 사실 AI 기본법과 관련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 작년 말에 이제 국회에서 이 AI 기본법이 통과가 됐어요. 통과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아직도 이제 이제 우리 국민들이나 일반 투자자분들도 네. 사실은 그 내용이나 어떤 네. 방향성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자리를 빌어서 자, 전 국민의 AI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방향성이 있는 건지 또 AI 기본법이 무엇을 담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추진되는 건지 그런 걸 좀 소상히 좀 안내를 한번 해주시죠. 전 국민의 AI라는 것이 비단 어떤 뭐 챗GPT나 이렇게 네. 채팅 프로그램을 쓰는 네. 것이 아니라요. 전 국민이 예를 들어서 방송인이면 방송인, 네. 공무원이면 공무원이 그들의 삶에서 효율성을 느낄 수 있게끔 AI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자면은 광진구의 한 공무원이 네. AI 바이브 코딩을 통해서 본인이 너무너무 힘들었었던 업무 부분을 네. 오픈 소스로 개발해서 오픈을 함으로써 네. 이렇게 효율적으로 바꿨어요. 이것이 바로 제가 얘기하는 온 국민의 AI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네. 이 부분은 이제 전환이라는 키워드로 아마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 전환의 과정을 온 국민이 누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네. 것이 있고 AI 기본법에 대해서는 AI 기본법에서 가장 키가 되는 것은 법률에서는 어떤 영향을 받는 그 주체들이 다 규정이 돼야 네. 됩니다. 그래야지 책임과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데 네. 많은 경우에 법률은 누가 누구를 때렸으니까 이렇게 네. 해야 돼. 그래서 네. 주체가 둘이 나와요. 네. 근데 AI 기본법 같은 경우는 주체가 넷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모델을 만드는 자동차로 치면 엔진을 만드는 네. 곳 네. 사람 네. 혹은 그룹. 두 번째는 그걸 이용을 해서 서비스를 만드는 완제품을 만드는 자동차로 치면 완성된 네. 자동차. 네. 그다음에 그걸 실제로 사는 사용자. 네. 그다음에 전기 자동차 자율주행 자동차 다니다가 길가에 행위를 칠 수도 있어요. 네. 영향을 받는 자까지 네 단계로 구분을 해서 네. 최대한 AI 시대를 대비를 할 수 있는 구성을 이제 프레임워크를 짜 놓았고 그다음에 국가적으로는 거버넌스, 국가 AI 전략위원회 혹은 국가 AI 안전연구소 이런 것을 설립을 만들 수 있도록 그릇을 짠 것이 AI 기본법이고 네. 시행은 전 세계에서 최초로 올해부터 시행이 됐고요. 네. 하지만 그냥 막무가내로 어떤 규제를 넣는 것이 아니라 네. 이 산업이 같이 발달되고 이제 국민이 다 베니핏을 누릴 수 있도록 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테스트 앤 에러를 다 이제는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것들이 다 쌓이면 거기에 따라서 완결된 또 완결성을 높여갈 수 있는데 아마 이게 전 세계에서는 처음으로 진행을 하는 것들이라서 큰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AI 기본법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어떤 전 세계적인 표준을 세팅을 해 나갈 수 네. 있다는 점에서도 저는 큰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큰 방향 속에서는 일단 틀을 잘 잡은 거네요. 네. 그러면 이제 시행 부분으로 가서 세세한 이제 규정으로 들어가면 네, 이제 네, 여기가 네. 또 이제 어려워질 수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특히 네. AI 산업 같은 경우는
발전을 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데이터 부분부터 해서 민감한 맞아요. 이제 이슈들이 생길 것 엄청나게 같은데 많아요. 네. 이 시행 부분의 규제들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또 해나가야 될지 그 부분에도 좀 안내를 좀 한번 해주시죠. 정말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제가 AI 기본법을 만들 때의 철학은 신호등 같은 규범을 만들자였어요. 왜냐하면 자동차 산업이 발전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글로벌 디팩토 정도로 생각이 되는 어떤 신호등 같은 규범이 있어서예요. 안 그러면은 신호등 없는 강남역 사거리를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최소한의 지능을 위한 최소한의 규범은 필요하다. 그게 지금 현재 AI 그 기본법의 내용이고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상당 부분을 시행령으로 다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규제나 규범이나 법률은 절대로 이 기술의 속도를 쫓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매번 법으로 개정을 하는 것은 맞지 않고 그릇을 만들고 그 그릇에 맞춰서 시행령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현재 과기정통부를 중심으로 해서 시행령이 이미 만들어졌고 거기에 대해서 시행령을 이제 실제로 산업에 집어넣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를 지금 현재 인공지능 기본법 지원 데스크를 통해서 계속해서 지원을 하면서 사례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얻게 되는 것은 가장 우리나라 산업을 진흥시킬 수 있는 신호등 같은 규범 체계를 완결판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네. 자,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사실은 이제 법으로 규정되고 이제 시행까지 이제 가는 거로 하다 보면 저의 이제 관심 사항이고 앞으로 이제 국토교통부 중심으로 이끌어갈 게 AICT라는 게 또 있지 않습니까? 도시로 가면 이제 모든 게 다 적용이 되는데 올해 지금 사실은 세계 시범 도시를 선정한다고 세 개. 네,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도시 자체가 말씀하신 그 AI 시대로 가면서 법적인 것도 실제 적용을 해보는 또 지자체별로 가면은 시행 규칙까지 다 들어가는 맞습니다. 이런 상황으로 가는데 의원님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발전을 시켜나가면서 하는 게 좋다고 보시는지. 지금 방금 말씀하셨듯이 세 군데예요. 하나는 새만금 스마트시티, 그리고 나머지 두 군데는 충청권 한 곳, 강원권 한 곳 이렇게 공모 받아서 이번 달 안에 이제 지정을 하게 될 텐데 저는 반면교사를 삼을 수 있는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 혹시 관심 있으십니까? 네, 관심 있습니다. 네, 사우디아라비아부터 그렇죠. 네이버에서도 많이 또 막 거기가 성공을 했다라고 평가를 하시나요? 성공했다 평가를 안 했어요. 그렇죠. 왜일까요? 뭐랄까 너무 프로파간다. 프로파간다 더하기 이제 관련 리포트를 저도 좀 꼼꼼하게 보고는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어떤 멀티플 퍼포스를 가졌었어요. 한 방에 너무 많은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 문제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져서 현재 상태에 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세 군데를 할 거잖아요. 프로블럼 자체를 풀려고 하는 목적을 각 세 군데를 달리해서 아주 좁게 설정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각각의 이제 특징에 따라서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얻어지는 교훈들이 있잖아요. 이거는 잘 됐고 이거는 못 됐고 이것이 곱하기 3으로 벌어질 수 있게 해야지 여기도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싶어요. 저기도 이것도 하고 저것도 그러면 세 군데 다 문제가 생길 거라고 보는 입장이어서 저는 예전부터 일을 하면서 인크리멘털 론치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이건 실증이라고 아마 얘기를 할 수 있을 텐데 작게 시작해서 거기로부터 배움이 있으면서 더 완결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 스마트 시티 또한 마찬가지고 세 군데가 각각의 뾰족한 목적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약간 특색 있게 가는 게 좋겠다고 보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너무 그냥 비스무리하게 그렇게 그냥 그러면 벌써 두렵네요. 그냥 지금 신도시 뭐 고밀도 아파트 같이 도시의 특징이 없는 그런 거 말고. 그렇죠. 네, 그렇게 함으로써 전 세계에서 또 레퍼런스로 삼을 수 있는 되게 좋은 예제가 될 수 있겠죠. 자, 말씀하신 대로 이제 새만금 쪽에 이제 현대차 그룹에서는 수소 AICT 이렇게 만들겠다고 하는데 이제 공장으로 가면은 이제 피지컬 AI가 이제 로봇가 이제 직접 들어가면서 이제 산업적으로는 발전하겠지만 노조에서는 또 벌써부터 반발을 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AI 기술에 따른 이제 노동 문제, 노조 문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대비를 하면 좋을지. 저는 이걸 노조 문제라고만 그렇게 좁게는 안 보고요. 정치권에 들어오기 전부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과학기술의 결과물을 온 국민이 향유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
그게 같이 포함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이제는 100명이 있는 회사의 오너세요. 그래서 로봇이나 아니면 AI 기술을 도입함으로써 생산성이 2배로 올랐습니다. 그럼 두 가지 길이 있죠. 뭐냐면은 반을 뭐 레이오프를 해고를 한다던가 아니면 제가 원하는 것은 고용 시간을 줄임으로써 여가 시간이 더 늘어나고 그렇게 함으로써 내수가 더 발전하게 되고 생태계가 꾸려지는 것이 이제 선순환 과정으로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고용 부분에 대한 어떤 이는 뭐 이제 기본 소득을 배분함으로써 이걸 해결할 수 있다고 하지만 지금 미국이나 전 세계에서 벌어졌던 여러 가지 테스트를 결과물을 보면은 고용 자체를 그 선택지를 인간으로부터 뺏어버리는 것은 지속 가능성이 없다라고 이미 나왔다고요. 그렇다면은 이제 오너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이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아까 말씀드린 산업의 지속 가능성,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함께 만들 수 있을까? 로봇을 도입을 함으로써 거기에 대한 베니핏을 다시 사회로 환원시킬 수 있는 기업에도 도움이 되는 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서 전환이 키워드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누구나 지금 한 10년 뒤에 그림을 그려보세요. 하면 아름다운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아름다운 그림으로 가는 것은 중간에 전환 과정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 전환을 버틸 수 있는 여러 가지 법, 제도, 그다음에 기금 마련들이 함께 되어야 돼서 관련된 입법은 이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의원께서 잘 아시겠지만 기업의 요즘 대응을 보면요. AI 기술이 발전할수록 기존 직원들은 뭐 노조도 있고 뭐 알고 지내는 사이니까 레이오프 뭐 해고는 없어요. 대신 신입 직원을 안 뽑아요. 그러다 보니까 2030 분들이 지금 실업률이 높잖아요. 맞습니다. 저는 그게 더 크게 보이는데 숫자가 바로 AI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고 앞으로 더 그럴 것이다. 그럼 2030 세대는 도대체 어떤 잡을 가져야 되는 거냐? 뭐 이런 사회적 이슈가 더 커지지 않을까. 맞아요. 이거는 사실 교육 문제까지 한꺼번에 좀 약간 연관이 되는 건데요. 저는 지금이야말로 요걸 조금 봐주시면 좋겠어요. 2030뿐만 아니라 아이를 키우는 집에서도 좀 봐주셨으면 좋겠는 게 AI 전환 시대가 됐을 때 어떤 인간이 가장 비싼 인간이 되는지를 사실 쉽게 말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될 텐데 저는 가장 인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장 높은 가치를 가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측면에서 지금 엔트로픽이나 오픈 AI나 그런 곳과 레거시 회사랑 좀 비교를 하셨으면 좋겠는데 레거시 시스템이나 레거시 어떤 그 기업 문화를 가지고 있는 것은 새로운 곳으로 전환되기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 청년들이나 아니면 자라나는 세대들은 AI 네이티브들이에요. 그렇다면은 새로운 기업을 만든다거나 하는 쪽으로 저는 좀 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자, 아까 이제 일부에서 잠깐 대화를 나눈 건데요. 머스크의 구상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스페이스X 관련해서. 근데 이제 우주에서 이제 자원이나 전력 이제 극도로 제한적인 상황에서 이런 것들이 기술적으로 가능한 건지 또 이제 의원께서는 소프트웨어 최적화 이쪽 분에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간단하게 한번 언급을 해주시고 다음번에 또 나오셔서 좀 자세히 좀 말씀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소프트웨어 근데 재미있는 게 저 같이 일하던 엔지니어가 스페이스X에서 일하고 있는데 나중에 상장 이후에 다시 한번 나오셔야 될 것 같아요. 우주에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제한이 됩니다. 뭐 전력이나 아니면 그 안에서 돌아가야 되는 AI 모델이나 다 제한이 될 수밖에 없고 그걸 고칠 수 있는 것도 제한이 되죠. 그렇다면은 다양한 최적화가 벌어져야 되는데 소프트웨어 최적화 기술을 통해서 전력을 더 최소화한다던가 아니면 더 빠른 연산을 아주 작은 자원으로 가능하게 만든다던가 하는 부분이 다 최적화 문제거든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최적화, 하드웨어 최적화 모두 둘 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회가 되면 더 길게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기회가 오셔야 이제 기회가 되는데 저희는 언제든지 열려 있으니까 한번 오셔가지고 왜냐하면 스페이스X 이제 오늘 저녁에 미국 나스닥 상장하잖아요. 그러면 이후에 주가 변동도 있고 기술적인 문제가 생기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또 끼친 영향이 우리나라에선 사실은 이 문제를 좀 전문적으로 평가하거나 분석하실 수 있는 분이 별로 없잖아요, 아시다시피. 한번 나오셔가지고. 작년 12월 달에 에투리에 그 이제 위성 발사체 관련된 예산 심의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한번 나오셔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시간 관계상 짧게 20초
마무리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AI 관련돼서는 그 산업의 지속 가능성, 그다음에 사회의 지속 가능성 두 가지가 모두 필요합니다. 저는 입법부의 일원으로서 이 두 가지 목표, 우리나라가 지속 가능성을 가지고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입법부에서 최소한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